하얼빈 사과씨. 영화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이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현빈, 박정민, 조호진 등 캐스팅이 좋고 올드보이, 공동경비구역, JSA, 친절한 금자씨, 신세계 등의 음악을 맡았던 조영욱 음악 감독과 설국열차, 곡성, 기생충 등을 촬영했던 홍경표 촬영 감독이 참여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인 영화다. 내용은 1908년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끈 안중근이지만 그의 선택으로 독립군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독립군 내부에서 의심과 불만으로 분열이 생겨난다. 하지만 1년 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 다시 모인 이들. 그들 중에 내부 배신자가 있음을 눈치채지만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암살을 위한 준비마저 타격을 입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멋진 모습보단 처절함을 강조한 영화. 한 인간으로서 나라를 싸웠을 뿐이지 영웅이 되고 싶어 싸운 것이 아니었기에. 일단 영화 하얼빈은 소재의 특성을 떠나서 영화만 놓고 보면 장단점이 분명한 영화다. 장점으로는 배우들의 연기가 무엇보다 좋다는 점. 박정민이 조우진의 거짓말을 듣고 짓는 표정 등 세세한 감정 표현들이 잘 살아있다. 여기에 홍경표 촬영 감독의 자연광으로 이루어진 배경이 아름다울 정도로 압도적인 풍경으로 그려지며 안중근의 내적 고통 등을 섬세하게 다루었다. 특히 홍경표 촬영 감독답게 블랙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담배 연기마저도 운치있게 담아냈다. 또한 같은 인물을 그렸던 영웅과 비교했을 때 신파를 극도로 축소시켜 관객의 감정을 무리하게 파고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오는 고민과 갈등, 충돌에 더 집중하여 한 인물의 영웅적 행동과 인간적 면모에서 오는 감성보단 느와르에 밀접하여 마지막까지 담담하다 못해 차갑게 그려내려고 애쓴 흔적이 돋보인다. 블랙을 잘 살린 영상미도 좋고 열차 내 시퀀스는 첩보물로서 백미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담담하게 그려내다 보니 마지막까지 감정적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순간까지도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심지어 느와르풍의 분위기와 전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긴장감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중간중간 액션도 짧다 못해 화려함과는 거리가 있어서 극적 시너지를 불러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심파 코드뿐만 아니라 긴장감이나 즐거움마저 절제한 것 같은 느낌이라 영화 내내 감흥이 없어 다큐멘터리 보는 느낌이 강하다. 오히려 다큐멘터리가 더 감정적 자극을 줄지도 모르겠다. 중반부엔 다소 사족이 많고 안중근의 인간적 모습도 좋긴 하지만 안중근의 감정적 변화와 고뇌를 깊게 다루지 않아 장면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느낌이 큰 점도 이 영화의 단점이다. 러닝타임을 위해서인진 모르겠지만 흐름이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중근을 인간적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려는 행동과 의지에 대한 서사도 빈약한 게 흠이다. 이외의 대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딱히 이 대사들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독립군들이 모여 뭔가 치밀한 작전을 짜고 그에 대한 감론을 박으로 의심과 분열을 더욱 확장시키는 것도 아닌데다가 목소리 깔고 진중하게 이야기하긴 하는데 대체로 큰 의미를 둔 대사들이 없다. 애초에 행동이 우선이 되어야 할 독립군이라 대사를 줄이고 움직임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도 충분히 좋았을 영화다. 극중 일정을 찾기 위한 열차 내에서 벌어지는 시퀀스는 대사가 가장 적으면서 극중 분위기와 상황을 긴장감 있게 그려냈다. 그런 점에서 하얼빈 전체의 인물들의 대화는 다소 사족 같은 느낌이 든다. 특히 안중근은 다들 왜 그리 찾는 건지. 다스오를 비롯해 모두 안중근 이름을 많이 부른다. 영화가 안중근 찾기도 아니고. 이런 장단점 외에 애매한 점도 있는데 영화 전체가 영화를 보는 느낌보다 연극 무대를 보는 느낌이 강한 건 호불호가 갈릴 듯하다. 애초에 영화가 군상극에 가깝다 보니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여기에 각 인물들의 대사 톤이 강한 어조로 나오다 보니 연극적 분위기가 더 짙어진다. 문제는 비장미를 두드러지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너무 저음의 강한 톤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 종종 들리지 않는 대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너무 목에 힘주고 말하는 캐릭터들을 보면 관객의 감정적 반응은 약한데 그들만 진중해서 따로 노는 느낌도 크다. 물론 이 부분은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고 이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영화 하얼빈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분명 좋은 영화이고 멋지고 장엄한 화면 그리고 안중근이라는 인물 한 명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그 당시 안중근과 함께 했던 인물들을 조명하면서 독립군 전체가 가진 저항 정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가진 의미는 분명히 있다.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결정적 순간을 하얼빈역 전체를 조감하는 부감샷으로 드러내는 건 이 때문이기도 하다. 제목이 안중근이 아니라 하얼빈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감독의 의도가 명확하게 들어간 영화라는 점에서 이 영화의 장점은 빛을 발한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무색하게 앙상한 골조와 탄탄하게 받쳐주지 못하는 대사들은 이 영화를 완벽하게 지탱시켜주지 못해 아쉽다.
그래서 영화 하얼빈은 잘 만든 것 같지만 좋은 영화는 아니고 한 번쯤은 볼만하지만 그 한 번으로 족한 영화가 되어버렸다. 안중근과 독립군은 잊지 않겠지만 영화는 글쎄요. 2010년 우민호 감독의 파괴된 사나이로 흥행을 했다가 간첩 12호로 흥행 실패를 하고 다시 내부자들 15로 성공하더니 마약 왕 18호로 실패. 그러다 남산의 부장들이 10로 성공하더니 이번 영화 하얼빈으로 실패한 터라. 결국은 다음 차기작인 열대야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하얼빈 카네프스키 1. 하얼빈역에 간 적이 있다. 하얼빈은 중국 흑룡강성 헤이롱 지향성에서 가장 큰 도시다. 매년 겨울에 빙등제로 유명한 이 지역은 러시아 국경과도 가까워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겨울에 가도 좋지만 여름에 가면 중국 지역 중에서는 그나마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다. 이곳에 나 몇 번을 갔는데 그 이유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하얼빈역이 새로 리모델링 되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역사내로 다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 안중근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생생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국인 이외에는 아주 적은 수의 관람객이 찾는 듯 보였다. 내가 갔을 때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하얼빈이 개봉된 지금은 어떨지 궁금하다. 학창시절 교과서에서만 마주했던 안중근 의사를 하얼빈에서 흔적만이라도 만날 수 있던 것은 행운이었다. 난 죽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거했던 여순 감옥에도 23번 찾아갔다. 영화 속에서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없지만 그곳에 가면 그가 어머니께 남긴 편지가 있다. 그 내용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정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블라디보스톡부터 하얼빈 그리고 여순은 대련을 통해서 갈 수 있다. 까지. 안중근 의사의 흔적을 따라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하얼빈은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윤재균의 영웅을 미리 보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라는 것을 영화 관람 후 깨닫게 되었다. 하얼빈은 고독한 작품이었다. 2. 영화는 대부분 어두운 장면이 많다. 안중근이 걸었을 어두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까? 일본에 피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던 흔적 아님. 그들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곳저곳도 마다하지 않고 질주했던 기억들. 우민호는 의외로 묵직한 전공법을 선택하였다. 영화의 대부분은 실내 장면이고 고뇌하는 의병이 등장한다. 최재형을 필두로 안중근 현빈과 우덕순 박정민, 김상현 조우진, 이창섭 이동욱과 공주인 전여빈까지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만난다. 이것은 일제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다. 지하실이나 창고와 같은 공간이 그들의 접견 장소가 된다. 우민호는 그 어둠 속에서 고뇌하는 이들의 면면과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잘 담아내었다. 우리는 그들의 여정을 중간 과정 없이 들여보지만 그들이 도시와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겪었을 무수히 많은 부침을 상상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밀정이 된 이 더 조국과 가까워지는 이들의 분열이 이 영화의 중심이 되는데 안중근은 그 사이에서 언제든 인류애를 향해 손을 뻗는다. 3.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하얼빈은 다시 언급하자면 고독한 작품이다. 주요 인물들의 고독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안중근의 고독은 분명하다. 그는 주변 동지를 의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놓인다. 그리고 때론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 일본 포로를 놓아준다. 연민의 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중근을 보는 동료들은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비판한다. 그리고 안중근의 포로에 대한 정책은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그래서 그는 더 앞으로 전진했을 것이다. 그의 전진은 이토 히로부미에 향해 있다. 우리는 일본의 지도자였던 그가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민호는 안중근뿐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에게마저 고독감을 전해준다. 그는 자신을 처단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이미 듣는다. 릴리 프랭키가 연기한 이토의 대부분의 장면은 기차 안에서의 모습인데 그는 부하와 나누는 대화에서 내내 조용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나오는 불안한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전체적인 인물들은 그 고독함에 조우한다. 그래서 하얼빈에서는 크가 작은 감정의 격변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차분함 속에 진행된다. 혹자는 이 점으로 인해서 이 영화를 폄하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고독함이 전해지면서 왠지 모를 영화적 묵직함도 선사한다. 결국 우리는 불을 들고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이다. 하얼빈 나비 1908년 1월 7일 소설이 시작되는 첫 문장의 시간부터 고통스럽다. 당신은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인 순종황제가 즉위한 다음해였다. 순종 제2 1907-1910 순종은 고종과 명성황 후의 둘째 아들로 1907년 고종황제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나자 황제로 즉위했다. 순종은 황위에 오른 뒤 국내 정치에 관하여 일본 통감의 지도를 받기로 협약했다. 고종의 7째 아들이자 이복 동생인 이은 당시 12살을 일본 유학 명분으로
일제가 인질로 데려갔을 때에도 저항하지 못했다. 순종에게는 힘이 없었다.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힘은 일본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사대부들이 국권을 넘겼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선 백성들의 소요 때문이었다. 이토는 조선 사대부들의 자결이 아닌 무지렁이 백성들의 저항에 경악했다. 왕권이 이미 무너지고 사대부들이 국권을 넘겼는데도 조선의 몇몇 촌촌에서 백성들은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수백 년 동안의 수탈과 억압으로 건불처럼 무기력해 보이던 조선 백성들이 무너진 왕조의 부흥을 외치며 그토록 가열하게 봉기하는 사태가 이토는 두려웠다. 그리고 작가는 숲에서 노루에게 총고를 겨누는 젊은 조선 청년의 이야기를 꺼낸다. 상해에서 돌아온 27의 안중근. 아명 응칠 안중근이 없는 사이 아버지 안태우는 세상을 떠났고 아내 김아련은 둘째를 낳았다. 아버지가 천주교로 귀해한 뒤 천주교도가 된 안중근은 빌렘 신부의 말에 따라 교육 사업에도 힘써보지만 가르치는 일은 답답했다. 나라 상황이 점점 위급해져감에 따라 안씨 문중에서도 근심이 커졌다. 안중근은 다시 떠나기로 결심하고 빌렘 신부를 찾아간다. 마이너스 고해를 하러 왔느냐? 마이너스 고해가 아니고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말하라. 마이너스 다음 달에 우라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거기를 왜 가느냐? 마이너스 거기서 동포들과 더불어 회복을 도모하러. 마이너스 도마야. 악으로 악을 무찌른 자리에는 악이 남는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우냐? 내가 스스로 알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을 터이므로 나는 그것을 염려한다. 그의 목표는 이토 히로부미였다. 1909년 10월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에 있지 않고 이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에 있는데 살하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하고 나서 말하는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은 혼자서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살하고 나서 말했다 해서 말하려는 바가 이토의 세상에 들릴 것인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안중근은 대동공보사에 들러서 이강 주필에게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는다. 이토가 10월 하순께 하얼빈에서 러시아 재무장관 코콥초프와 회담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다. 그때 안중근은 신문에 실린 이토의 흐릿한 사진을 본다. 그리고 그는 대동공보 수구먼이자 담배팔이였던 우덕순과 함께 하얼빈으로 간다. 둘은 같이 갈 것인지 묻지 않았고 대답하지도 않았지만 함께 가기로 되어 있는 운명을 느꼈다. 그렇게 무직 포수 담배팔이인 두 가난한 청년은 하얼빈으로 향한다. 기문 소설 하얼빈 중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의 이동 경로.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10분경 이토의 열차가 하얼빈역 플랫폼에 도착했다. 코콥스키가 이토의 객차로 들어가 환대를 했고 이토가 객차에서 내렸다. 러시아 의장대가 이토에게 격려했다. 안중근은 우덕순과 나눠져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기다리고 있었고 손을 흔드는 이토를 봤다. 우덕순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전 정거장인 체가구역에서 대기함. 권총은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이토는 더욱 다가왔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두 걸음 정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이토가 보였다. 키 큰 러시아인들 틈에 키가 작고 턱수염이 허연 노인이 서 있었다. 저것이 이토로구나. 저 작고 괴제제한 늙은이가. 저 오종종한 것이. 안중근은 한 손으로 이토를 향해 세 발 쏘고 쓰러지는 것이 이토가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에 탄창에 남은 네 발을 주위 일본 수행원들에게 쏘았다. 그리고 외쳤다. 코레아 후라. 코레아 만세. 그는 즉시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됐다. 열차 객실로 옮겨진 이토는 30분 후인 십시경 사망했다. 러시아는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사건에서 손을 떼고 안중근을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계했다. 안중근은 관동도독부 검찰관 미조부치 다카오의 취조를 받는다. 마이너스 이름, 나이, 직업을 말하라. 마이너스 이름은 안응칠, 나이는 31살, 직업은 포수다. 마이너스 평소에 적대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마이너스 한 사람 있다. 마이너스 그게 누구인가? 마이너스 이토 히로부미다. 마이너스 왜 이토 공작을 적대시하는가? 마이너스 그 이유는 많다. 지금부터 말하겠다. 안중근은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빼앗은 대련 지방의 리순 감옥으로 호송된다. 11월 3일 오후 대련 도착. 안중근의 재판은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세계 열강의 관리 기자들이 몰렸다. 안중근의 진술은 제지당했고 판사는 방청객들을 내보냈다. 만합의 판사는 서둘러서 모든 일을 끝냈다. 공판은 1910년 2월 7일, 8일, 9일, 10일, 12일, 14일에 열렸고 재판 절차는 일주일 만에 모두 끝났다.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형 선고 후 집행일까지 그의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와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십시리순 감옥의 사형장에서 사망했다. 이 책으로 인해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새삼 알게 됐다. 책을 다 읽은 후에 여러 역사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봤고 안흥칠 역사 동양평화론도 읽었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 사후 대한국민의 영웅이 될 것을 우려해서 가족들에게 시신을 돌려주지 않고 사형 집행 후 바로 리순 감옥의 공동묘지에 묻어버렸다고 한다. 그 위치는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서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남북합동조사관이 결성되어 발굴 작업을 진행한 적도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 효창공원의 안중근 의사 가면은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100년이 지났는데도 고국 땅에 모셔오지 못한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감옥 안에서 책을 집필할 시간을 줬다는 게 의아했는데 안중근 의사가 항소하지 않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가 항소하지 않았던 것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의 편지 네이버지 식백과 김훈 작가 특유의 간결하고 깊이 있는 단문들이 안중근 의사의 젊은 열정과 시대의 아픔을 찌르듯이 전달하는 책이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실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한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작가의 말. 분단이 일상이 되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우리는 이제 안중근 의사 같은 기계를 잊고 사는 것 같다. 31살을 이미 한참 전에 지나온 나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